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조희은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 디디는 이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담아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경제의 흐름과 데이터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숫자로 확인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달라지고 있는 직장인의 소득 구조를 데이터로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말고도 또 다른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은 물론 이자와 배당 등 월급 외로 소득을 얻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급만으로 소득을 얻는 직장인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함께 갖는 직장인으로 또 변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본업이 있음에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59.6%가 부업, 즉 N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42%에서 24년 54.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60%에 가까워진 겁니다. 여기서 20대 1인 가구의 경우 69.1%가 N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본업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N잡을 선택한 것일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여유 자금과 비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0.4%가 이 이유를 꼽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17.2%,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12%,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9.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단순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 소득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이 N잡이라고 하는 이 부업이 생계를 위한 수단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도 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N잡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한 부업은 앱테크로 75.1%를 차지했고요. 소셜 크리에이터가 11.7%, 서비스직 아르바이트가 8%, 배달 라이더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앱테크부터 자신의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까지 시간과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술과 플랫폼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역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월급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알아둬야 할 변화도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급의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자와 배당, 임대, 사업소득 등 월급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득을 추가로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보험 부담까지 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직장 가입자 약 178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체 직장 가입자의 약 8.9%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 약 6만 8천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결국 월급의 소득의 증가는 단순히 부업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직장인의 소득 구조와 그에 따른 부담까지 함께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득을 늘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늘어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자리에 하나의 소득을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일과 소득을 스스로 설계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데이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첫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취업만 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시작될 것 같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적성과 연봉,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더 나은 직장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왜 회사를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 직장인의 이직과 퇴직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첫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보다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첫 직장을 다니는 기간이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라 2025년 기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한 뒤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건데요. 특히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가운데 현재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뽑은 이유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46.4%를 차지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무 환경 등 실제 일하면서 체감하는 조건이 퇴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는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업무 환경, 조직 문화처럼 매일 경험하는 근무 조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종료나 개인 가족적인 이유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직장인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환경이 기대했던 조건과 얼마나 맞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에 대한 기대 자체도 예전과 좀 달라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높은 연봉이나 고용 안정성이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워라밸과 조직 문화, 그리고 성장 가능성 등을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일과 개인 생활을 얼마나 균형 있게 유지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연 근무제도나 복지제도, 휴가제도 등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네, 기업들도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기개발이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거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이 회사를 오래 다니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일하는 시간과 환경, 그리고 회사에서 느끼는 만족도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네, 결국 회사를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라는 통계는 오늘날 직장 생활의 모습이 과거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직장인에게 이직은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직원들이 왜 떠나는지를 고민하고 더 오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좋은 일터란 단순히 오래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이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를 느끼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직장인들의 모습은 예전과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직장을 옮기고 또 월급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과 소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또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주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고령화라고 하면 일할 사람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에서 조금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관련 일자리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끄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오늘은 관련 데이터를 통해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주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령화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노동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령화 때문에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도 혹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은 27만 9천 명이 늘었는데요. 특히 가장 큰 폭을 기록한 업종이 바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1년 전보다 1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 증가에서 보건 복지 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전체 일자리가 이렇게 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서만 특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 분야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국민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셈인데요. 이 비중은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의료뿐 아니라 요양과 돌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도 의료, 요양, 돌봄을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령화가 갈수록 정말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복지 분야의 고용 증가도 한두 달 사이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흐름을 보면 증가세가 꾸준한데요. 보건복지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전년보다 11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5월에는 11만 4천 명, 6월에는 11만 2천 명 늘었는데요. 사람을 찾는 수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고용24의 신규 구인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3만 2천 명 증가했고요.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신규 구인도 8,200명 늘었습니다. 이미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 수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단순히 돌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사람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은 단순히 취업자가 몇 명 늘었는지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인력 수요가 생겨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의료와 돌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늘어나는 돌봄 수요의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령화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근무 환경까지 함께 마련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데이터로 볼 주제 하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들이 기다려왔던 여름 휴가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라고 하면 어디로 떠날지부터 생각하기 쉬운데요. 직장인들에게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얼마나 쉴 수 있느냐인데요. 올해 기업들의 여름 휴가 일수부터 휴가지와 휴가 방식까지 숫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침 지금이 또 여름 휴가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렙니다. 네, 올해 직장인들은 실제로 며칠 정도 쉬고 있을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5인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에요. 휴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일이라는 기업이 45.8%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35.5%였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80% 이상이 올해 하계 휴가를 실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흘이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휴가 일수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3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여름 휴가의 일수 차이도 존재합니다. 휴가비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하계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전체의 53%였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1%,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52.1%가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같은 여름 휴가라도 회사에 따라서 실제로 쉴 수 있는 기간과 또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사람들은 언제 얼마나 휴가를 길게 떠나고 있는지 보면 전국 20세부터 59세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1.8%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한 시기는 역시 7월 말에서 8월 초였는데요. 휴가 기간은 1박에서 2박이 가장 많았고 3박에서 4박 4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1박에서 2박 여행은 늘고 5박 이상 장기 여행은 줄면서 휴가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여름 휴가는 여전히 많이 떠나고 있지만 예전보다 짧게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휴가지에도 변화가 혹시 나타났나요? 네, 올해는 멀리 떠나기보단 가까운 곳에서 쉬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는데요. 휴가를 계획한 사람 가운데 74.2%가 국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와 같은 해외 근거리 여행은 20.8%, 유럽이나 미주 등 해외 장거리 여행은 3%대로 가장 적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3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제주와 부산이 뒤를 이었는데요.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도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환경이 1위,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 뒤를 이었고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3위였습니다. 새로운 곳을 많이 둘러보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셈인데요. 네, 올해 여름 휴가의 키워드를 꼽자면 짧고 가깝게 그리고 푹 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휴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주고 있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 여름 휴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 숙박 요금의 상승인데요. 이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거리 대신 근거리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휴가를 포기하기보다는 기간과 거리를 조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휴식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평균 3.8일의 여름 휴가, 짧은 기간이지만 어디로 떠나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잘 쉬고 돌아오는지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오래 떠나는 휴가에서 짧더라도 제대로 쉬는 휴가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남은 여름 자신에게 꼭 필요한 휴식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네,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이제 우주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우주 개발에 뛰어들며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우주 발사체, 달 탐사까지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이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세계경제포럼과 글로벌 시장조사가 기관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개발과 발사체 제작, 우주기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는 물론 위성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셈이네요. 그런데 변화는 연구 개발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산불, 홍수 등을 분석하는 위성 영상 분석가와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가, 위성 운영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우주 기업이 등장하면서 우주산업 전문 변호사와 특허 전문가, 우주산업 마케팅 분야까지 일자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우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군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과 달 탐사, 우주 인터넷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주 기술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성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주 관광과 우주 자원 개발 같은 새로운 산업이 현실화되면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와 안전 관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산업의 성장이 과학기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산업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과 제조,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우주 산업의 성장이 이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주를 무대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죠. 네, 서정 아나운서, 지연 아나운서, 최근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증후군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70.3%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무슨 병일까요? 10명 중 7명이나 앓고 있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영원한 꼬리표인 거북목 증후군이나 만성피로가 아닐까요? 저는 일요일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월요일병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네, 두 분 다 아쉽지만 틀리셨습니다. 이 정답은 바로 사내 메신저에서 습관적으로 넵이라고만 대답하는 이른바 넵병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상사나 업무 관련 연락에 무의식적으로 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답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다 보니 이제는 숨 쉬듯이 나오는 자동 반사 수준이 됐다는 거죠. 뇌병 저도 완전 공감하는 반대요. 저도 오늘 아침 PD님 카톡에 습관적으로 냅이라고 보냈거든요. 참 묘한 게 그냥 내라고 하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 이렇게 하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냅은 뭔가 신속하면서도 씩씩하게 답하겠다는 좀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당히 예의를 차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만의 최적화된 언어인 셈이죠. 네, 두 분 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에도 그 심리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냅이라는 대답을 주로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해 응답자의 45%가 가장 무난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딱딱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냅도 상황에 따른 변주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냅 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딱 붙여줘야 맛이 나거든요. 제가 당장 빛의 속도로 해내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퇴근 직전이나 주말에 업무 연락이 오면 어떻게 변하죠? 넵 점점점 하고 말줄임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네라고 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광광 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두 분의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석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단순히 넵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넵, 네, 알겠습니다 등을 상황과 상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바꿔 쓴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답 같지만 그 짧은 한 글자 안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감정 노동이 담겨 있는 거겠죠? 네, 듣고 보니 이 냅이라는 짧은 글자가 참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 너머로 냅을 치면서 고군분투 하고 계실 수많은 직장인 분들,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한 글자의 무게를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혼 없는 랩보다는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다정한 말들이 직장 내 메신저를 채워가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신저 창에 묵묵히 남긴 여러분의 수많은 랩이 언젠간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신저 속 수많은 랩에는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직장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또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그동안 줄어드는 듯 했던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정 아나운서, 이렇게 10년 넘게 축소가 되고 있던 임금 시장의 불평등 흐름이 다시 뒤집히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신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0년 내내 완화되던 국내 시간당 임금 불평등 추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반전을 맞이한 겁니다. 이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요.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배율이 2010년 5.517배에서 2020년 3.485배까지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3.619배로 다시 반등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이 불평등 심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인 임금 하락을 지목한 셈입니다. 중위 임금층에 비해서 하위층의 소득이 뒤처지면서 전체적인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럼 10년 동안 차츰 줄어들었던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저임금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평등이 다시 심화된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둔화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7%씩 올랐던 최저임금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연평균 3.5% 상승에 그쳤고요. 이 과거 최저임금이 임금 분포의 최하단을 위로 밀려 올려주면서 격차를 줄여주던 완충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그 동력이 약해진 건데요. 이 둘째는 인구 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 50대 이상 연령층과 고학력, 장기 근속 근로자의 비중이 늘면서 노동 공급 측면의 격차도 커졌고요. 이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자나 전문직 같은 고숙련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에 기계 조작, 조립 등 중간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이 노동시장의 허리가 얇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인데요. 이 2020년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이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가 전체 임금 불평등을 넓히는데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둔화, 상승률 둔화에 또 인구가 고령화된 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임금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연구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순한 일시적인 정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금 분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은 물론이고요. 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 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노동시장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는데요.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확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인상률 둔화 속에서도 어렵게 도달한 10,000원대 최저임금이 이 제도가 노동시장 하단의 최소한 안전망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정책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시장의 체질적인 변화와 또 고령화 속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금 조정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고용 안정과 또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원 아나운서, 오늘은 또 어떤 데이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 여름 휴가가 모두 똑같은 쉼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학예휴가 실태조사를 보면 학예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기업 규모에 따라 휴가 일수에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5일 이상 휴가를 실시한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3일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여름 휴가철이지만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 쉬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이 회사 전체가 날짜를 딱 지정해서 쉬는 방학 같은 개념이 종종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전처럼 회사 전체가 특정 기간에 일제히 쉬는 것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붙여가지고 이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휴가 시기가 다양해지면서 성수기를 또 피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쉬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휴가를 과연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제도상 연차가 있다고 해도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만큼 쉬지 못한다면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한 명이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는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휴가 일수 차이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휴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직장인들의 휴가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올해 1인당 예상 여름 휴가비가 평균 67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5.1% 줄어든 금액인데요. 특히 응답자들은 휴가 비용 가운데 숙박비와 쇼핑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좀 비용을 줄여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고 휴가 기간도 5일 이내라는 응답이 82.1%를 차지했습니다. 길고 비싼 휴가보다는 비교적 짧게 또 국내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휴가에서도 비싼 물가 부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쉬는 기간도 짧아지고 지출까지 줄여야 한다면 이 휴가가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의 문화 자체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7월과 8월에 휴가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휴가 시기를 분산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복지 여행 데이터를 보면 올해 7월과 8월 예약 비중은 전체의 18.8%에 그쳤고 5월과 10월, 또 12월 등으로 여행 수요가 고르게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해진 여름 휴가철보다 각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활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며칠을 한꺼번에 쉬느냐 이 부분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휴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또 실제로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규모나 업무 환경에 따라 쉴 수 있는 여건 자체도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휴가 일수는 3.8일이지만 하지만 그 평균 안에는 회사 규모와 업무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직장인들의 휴가가 담겨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며칠 주느냐를 넘어 누구나 필요할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일터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 규모나 물가 부담에 따라서 쉬는 기간과 또 그렇게 쉬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겠는데요. 하지만 휴가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에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일터의 여건이 자리를 잡아서 이런 모든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금리와 투자, 산업의 변화 같은 경제 흐름은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는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개념이 과거보다 희미해지고 있죠. 대신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그때만큼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는 새로운 일의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소속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전문성과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방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프로젝트 단위의 초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상시 협업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고용의 지각 변동이 일하는 방식과 산업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일의 선택권이 개인에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뚜렷한 명암도 존재합니다. 경기 변동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화로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기존의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보니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기본적인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자리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는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방식과 또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상시 채용을 통해서 내부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이제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이른바 온디맨드 인력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택한 경영 전략인데요. 이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관계가 장기 고용 계약 중심에서 건별 프로젝트 계약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 역시 자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 형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또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결국 유연한 노동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일터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이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반도체 소식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밑에 깔린 법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지원 정책은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행령 의결로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상시 지원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을 새로 설치해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로 했는데요. 즉흥적인 지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클러스터 지정 방식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지정할 때는 수도권 외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애초에 정부는 수도권을 아예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비수도권 우대로 한 발 물러선 결과인데요. 지역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클러스터 하나를 조성하려면 도로, 전력, 용수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이 필수인데 이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이 시설은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고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윈윈 구조를 노린 셈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인력 문제도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도 새로 마련했는데요. 결국 공장만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그림입니다. 지방에서 반도체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겠죠. 하지만 정작 업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특혜는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직무는 시간보다 자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제도를 완화하려면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연구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담길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법 하나로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공장과 예산, 인력은 꼼꼼히 챙겼지만 시간에 대한 답은 아직 남겨뒀습니다. 그 미완의 숙제 오늘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주 5일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실제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 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 4.5일제가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도입되는 건 아닙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노사가 합의해 임금 감소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근무 시간을 줄인 노동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명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와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참여 기업은 모두 224곳으로 올해 목표였던 220곳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참여 기업의 약 68%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를 쉬거나 격주로 휴무하는 방식부터 주 38시간제와 주 35시간제까지 기업마다 업무 환경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육 콘텐츠 기업 유비오는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콘텐츠 기업 재단미디어는 지난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이처럼 주 4.5일제는 하나의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도 함께 떨어지는 걸까요? 정부가 공개한 참여 기업 사례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단미디어는 자체 조사 결과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크게 개선됐고 업무 효율도 낮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과 인력 구조에 따라 업무 공백이나 추가 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근무 시간 단축과 함께 업무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업들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일부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주 4.5일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바라보는 기업과 노동자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앞으로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통계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장의 실상부터 거시경제가 이끄는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데이터의 수치와 경제지표 뒤에 숨겨진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시선과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